also Mr. Linton, I wasn't expecting you. 우리 인요한 박사님한테 영어로 말씀드린 이유는 You became one of us, but you don't look like one of us. 예, 그게 뭡니까? 네. 자기 영어 실력을 뭐 하버드 갔다 온 그 실력을 자랑을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네. 내가 네. 보면 이거는 관객 모독, 관중 모독, 상대 모독이에요. 그냥 모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건 양두구역보다 2배, 3배는 더 나가는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다. 그건 개인적 인성의 문제가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봐요. 자,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한테 파란 눈이라는 이유로 굳이 영어로 얘기를 했다. 자, 이쯤 되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인종차별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네, 나종호 예일대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전 대표가 임 위원장에게 영어로 응대한 건 명백한 인종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만약 한국계 미국인 2세에게 한국계라는 이유로 미국 유력 정치인이 공개 석상에서 한국어로 이야기를 그것도 비아냥대면서 했다면 그 사람은 인종차별로 그날로 퇴출될 것이라고도 덧붙였고요. 예. 이 전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자격 미달이고 공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뭐 지금 그 영어로 얘기했다. 아니 굳이 한국말 10m 앞에 있는데 다른 사람 못 알아듣게 굳이 영어로 얘기했다. 그러면서 이제 인종차별까지 나왔는데, 자, 장해찬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사실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철 안 든 거 우리가 몰랐나요? 어제 오늘 일인가요? 네. 예. 사춘기나 다름없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 전 대표는 본인 이제 곧 나이 40인데 왜 애 취급하냐고 합니다. 맞습니다. 30 넘었으면 대부분의 사회에서 애 취급 안 합니다. 근데 애처럼 구니까 40이 넘든 50이 되든 애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이번 사건도 그 연장선상이고요.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이 아니더라도 그 본인과 가문이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것을 보면 언제든 만나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 지혜를 구해야 할 우리 사회에 몇 안 되는 존경받는 어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이전에 뭐 정당의 상황이 어떻고 뭐 신당을 만들고 이전에 인간적으로 우리가 존중하고 예우해줘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쓰면서 면박을 줬다는 것은 비틀려도 너무 비틀렸다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요. 뭐 나종호 예일대 교수 등도 말했지만 상황을 조금 바꿔서 미국에서 이 외국계 미국인에게 그 나라 언어를 쓰면서 당신은 우리와 같지 않다는 표현을 썼다면 그냥 2번 말할 것도 없이 인종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혀서 정계 은퇴 당할 겁니다. 예. 하버드 나오고 영어는 잘하시는 분이 왜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 의식에 대해서는 둔감하신지 그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예. 자, 하지만 이준석 대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사람에게 약 먹일 생각 그만해라. 뭐 그런 얘기들 저희들이 이제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얘기, 뭐 이런 논란이 계속 되니까 자신은 그렇지 않다라면서 뭐 억지로 통합하는 거냐, 뭐 억지로 통합 쇼를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환자 외면하고 엉뚱한 사람에게 약 먹일 생각 그만해라. 자, 이 얘기가 언제 나온 거냐? 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환자는 저 서울에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임요한 위원장이 내가 의사인데 환자를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엉뚱한 사람에게 약 먹일 생각을 그만해라라는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자, 봉합쇼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거칠게 나오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그 이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과 지선에서의 승리를 이끈 당 대표다. 본인은 이제 본인의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분이 있다, 나는 이 당에. 그렇죠. 뭐 바깥에서 보기에는 대선에서 이준석 대표가 활약을 했던 것이 뭐 우리가 정량적으로 또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대표 덕을 봐서 됐다. 내지는 이 대표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입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하지만 이 대표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자면은 내가 이렇게 공이 있는데 배제가 되면서 나는 억울하다라는 아마 심정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이 전 대표와 상당히 교감이 잘 이루어지고 그 속내를 잘 읽는 분이라고 할 때 미련을 버려라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때 그 미련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대표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그 과거 시점,
글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원하는 것은 김기현 대표도 아니고 이를테면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대면해서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라는 아마 그런 심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지는 당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내가 예전에 있던 그런 체제로 돌아가서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보면은 본인이 뭐 당이 변화되는 것을 봐서 12월 말쯤에 해서 뭐 탈당 내지는 신당, 창당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이미 내심으로는 결정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탈당하려는 명분을 지금 당에서의 통합 행보가 장애물로 작용하는 그런 지금 형국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더 강하게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미 탈당할 생각하고 있고 이 당에서 마음이 떠났는데 자꾸 잡아봤자 무엇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 당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 떠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당 사람들과 만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의원 뭐 누구 만났다 이런 얘기 어제 민주당에서도 돌았을 거예요. 네. 가만히 있어봐.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 우리 당으로 오나? 그건 아닐 테고. 그럼 우리 당 사람 또 빼가나?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들이 어제 하루 동안 굉장히 좀 이슈가 됐죠. 근데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여당도 싫다, 야당도 싫다 이러시면서 되게 중도적인 입장을 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아마도 이런 분들을 좀 설득하기 위해서 그런 신당을 만들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 이준석 대표는 뭐 저런 뭐 영어를 쓴다, 뭐 저런 행동으로 봤을 때도 민주당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이 맞지 않고요. 민주당과도 맞지 않다. 네, 스펙트럼도 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특히 저런 뭐 예의 또 뭐 무례하지 않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이준석 대표를 지지할까? 그리고 그렇게 지지하지 않는 이준석 대표를 민주당의 의원들이 함께 할까라는 의문이 저는 듭니다. 특히 소선구제 같은 그 우리나라의 지금 정치 형태로는 뭐 비례대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역구에서는 저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런데 어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신당 창당을 염두에 둔 이준석 대표가 어찌됐든 민주당의 비명계 인사와는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럼 누구랑 만났지? 왜 지금 만났지? 무슨 얘기 나눴지? 뭐 이런 얘기들이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 만났다는 그 비명계 의원 그분이 지금 신통방통과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자, 민주당 이상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런데 이준석 대표 만난 게 뭐 지난 10월이었다고요? 아니 지난주 이준석 전 대표와 이원주 전 의원이 부산에서 북콘서트를 한다고 그래서 그 예. 전에 며칠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 초였을 겁니다. 아, 지난주 초에요? 예. 초에 3시 같이 식사 한번 했죠. 아, 그러면 이준석 대표와 또 어느 분이요? 이원주 전 의원. 아, 부산에서 이현주 전 의원이랑 같이 이제 토크 콘서트 한다고 해서 예, 그래서 서울에서 제가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냥 뭐 특별히 무슨 형식 갖추고 만날 그런 사이는 아니고 한번 이준석 전 대표의 생각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 또 얘기도 나눠보고 싶고 해서 제가 제안을 했죠. 아, 이준석 전 대표가 먼저 연락이 온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저 표현이 접촉했다고 하니까 좀 약간 무슨 간첩 접선한 것처럼 비춰지는데 예. 그게 아니고 제가 이원주 의원을 통해서 같이 만나서 식사 한번 하자라고 해서 그게 약속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을 만나려고 했는데 이준석 대표도 같이 나오는데 같이 볼래요?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제가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만나자고 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대로 전국 상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도 좀 해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언론을 통해서만 들었는데 그게 불명확해서 예. 한번 얘기도 들어보고 싶고 그래서 얘기를 나누고자 그냥 만난 겁니다. 특별한 신당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그런 걸 협의하기 위해서 만난 자리는 아니고요. 혹시 만나서 얘기한 단어 중에 신당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까?
아니 그러면요 신당 제가 오히려 저 이준석 당대표 보고 신당을 빨리 결성해서 나서라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제 상대적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저 국민의힘에서 정식의 당대표였는데 불법적으로 쫓겨났는데 거기서 더 이상 있는다는 거 애걸복걸 해봤자 그 뭐 있을 공간도 별로 없을 테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 기업에서 스타트업을 차리듯이 힘들지만 와서 이렇게 개척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신당을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라. 그런데 이준석 당대표 혼자 하는 건 이준석 전 대표의 강점도 있지만 또 약점이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예. 혼자서 하는 건 한계가 있다. 또 여러 정치 세력이나 여러 정치인들과 좀 성향이 다른 사람이다 할지라도 연합해서 신당을 한번 해봐라. 그런데 신당을 하려면 워낙 다들 주관이 강하기 때문에 뭐 같이 신당한다라고 하면 모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예. 공통분모를 찾아서 그 공통분모를 이루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진보다 보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지금은 급한 건 상식의 정치를 하는 것이다. 워낙 지금 현실이 그 상식이 내팽개 지쳐 있고 후한무치와 염치나 양심이 없는 예. 정치가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식의 정치를 하겠다라는 알겠습니다. 것으로 뜻이 같은 사람끼리 한번 모아서 신당을 하라라고 제가 권유를 했죠. 그러면 그 공통분모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상식이 있는 사람이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 중에도 있다고 보세요? 그거는 뭐 제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각자 생각이나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뭐 그분들한테 물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 뭐 저 자신도 제가 저 자신에 대한 거취가 아직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예. 그것이 된 다음에 앞으로 저희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가능성이나 당위성 뭐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종합적으로 봐야 되겠죠. 자, 지금 저희 전화 연결을 통해서 있었던 얘기 내가 먼저 만나자고 했고 그렇게 될 바엔 차라리 신당 차려라.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얘기만 공개가 되는 것으로도 민주당 내에서 이 의원님을 향한 비판이 꽤 강도 높게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민주당 내에서 저를 비판하는 사람 하는 경우가 뭐 한두 번 있나요? 그런 건 뭐 제가 할 말은 해야 되겠고요. 예. 저도 지금 민주당에서 할 말을 그동안 해오면서 쓴소리 또는 뭐 내부 총질 별소리 다 들어놓고 개딸들로부터도 뭐 심한 욕설을 들은 입장이지만 예. 그러나 이제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영장이 기각되고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이재명 대표나 그 주변 소위 친명계라는 그룹이 또 개딸들이 상당히 기세가 등등합니다. 예. 또 저 같은 사람은 또 뭐 순소리나 뭐 해야 될 말도 해봐야 뭐하냐 라는 어떤 뭐 그 무력감 또는 어떤 뭐 좌절감이랄까 뭐 그런 절망감까지 느끼고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해야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그런 무용의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자꾸 위축이 되긴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할 말은 해야죠. 예. 자, 그러면 다음에 한 번 더 만나실 생각 있으세요? 그리고 그때 민주당 의원 몇 분이랑 같이도 좀 볼 생각도 있으십니까? 그거는 다른 의원들의 이제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서 결정할 일이고요. 예. 정치인들이 뭐 만나고 안 만나고 하는 건 뭐 일상적인 일이니까 또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뭐 생각이 어떻고 진행 상황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은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뭐 이준석 전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인들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금태섭, 양양자 또 양양자,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 뭐 이런 전 그룹들은 오늘 오후에 선거법 위성정당 방지와 관련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뭐 뜻이 같으면 이렇게 저렇게 따로 또 같이라는 생각에서 그걸 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솔직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지금 들으신 것처럼 만났고 또 신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신당을 하나 만들어라, 나와라까지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 스펙트럼을 좀 넓게 가지고 가라라고 했는데 바로 얘기 들어보죠. 민주당에서 이런 논란이 나오니까 민주당의 지금 목소리 우상호 의원은 이 만남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비명계는 제가 만나고 있는데요. 개똥 같은 소리라고 봅니다. 제가 만나보던 분들은 헛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서서 탈당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준석 씨랑 같이 뭘 도모한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준석이랑은 아니다. 민주당이. 그럼 이게 만약에 이게 진짜 사실이 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떨까요? 아니 일단 뭐 가능하다면 예. 한번 해보시라. 그 고생을 우리만 하긴 좀 억울하다. 네, 비명계 의원들도 이 전 대표라는 사람과 같이 뭔가를 도모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한번 체감해보시고 나서 이야기해보자라는 예. 농담 섞인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뭐 이상민 의원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제는 또 비명계 핵심인 이원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준석의 정치는 혐오 정치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비명계의 덩어리조차도 입장이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이상민 의원도 당장 이준석 전 대표와 신당을 하겠다는 기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필요하다면 그런 정치적 역동성을 응원하고 있는 입장 정도로 보이고 예. 이 스펙트럼을 넓히기 위해서는 만약 비명계가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그때부터는 이준석 신당이 아니라 이 제3시대 중도 신당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스포트라이트를 이상민, 뭐 이원욱, 조응천 또 이미 신당을 만든 금태섭 이런 사람들과 나눠야 되는데 제가 오랜 기간 옆에서 같이 활동도 하고 지켜본 이 전 대표 성정상 그건 불가능할 것이다. 아하. 본인이 원탑이 아닌 정당을 용인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신당 창당 자체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게 봅니다만 그 신당의 스펙트럼이 넓어져서 금태섭이나 뭐 이상민 또 왕년의 조금박해 이런 분들이 들어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평가합니다. 예. 자,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공천 시즌이 아니에요. 정작 지금은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몰라요. 근데 못 받는 게 거의 명확하다. 거의 80~90% 나는 다음 총선에 나가지도 못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 한 번 더 볼까라는 생각이 안 들겠냐는 겁니다. 정치권에 이런 농담이 있어요. 굶어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가서 싸우다 죽는 게 낫다. 뭐 가만히 있으면 누가 뭐 알아라 주겠습니까? 공천도 안 주고. 자,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나중에 이게 어떤 폭발력을 가질 수도 있지 않느냐. 어떻게 보세요? 뭐 신당이 만들어졌던 경험이 우리는 있습니다. 그 2016년에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신당을 창당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호남권에서 의석을 얻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 신당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 따라서 또 특성에 따라서 또 당선 여부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와 함께 호남에서 민주당의 전직 의원이나 뭐 민주당 성향을 가진 의원이 당선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봅니다. 예. 오히려 만약에 영남권에는 좀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전국적으로도 저는 미미한 영향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 아주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는 인물이 있죠. 인유한 혁신위원장. 요즘 친윤 핵심 의원들을 직접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총선 불출마하든지 험지 출마하든지 선택하라며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누구처럼? 이순신처럼. 누구를 좀 염두에 두고 이 말이 나온 걸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을 거명하는 건 점잖지 못해요. 예. 다 우리가 알잖아요. 지도부가 누군지 또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누군지 결단을 내리라 이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도 죽었기 때문에 영웅이 된 거예요. 예. 꼭 성공하라는 그런 보장도 없어요. 예. 자, 게다가 지금 뭐 내가 얘기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전화까지 했어요. 빨리 좀 결정하시라고. 누구한테? 기자들이 물어봤겠죠. 전화했을 만한 사람한테. 근데 당사자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인유한 위원장이 그 당내 여러 분들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좀 희생 결단하라고 메시지 냈다고 하는데 혹시 대표님께도 연락이 갔을까요? 인 위원장님 전화는 받으셨어요? 인유한 위원장이 전화 따로
받으신 거 없을까요? 없었죠. 권고 자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나요? 원래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할 말이 없어요. 예, 이제 구체적으로 막 거명이 되면서 기자들이 질문하기 시작을 하는 단계까지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인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아까 보셨듯이 진행자가 먼저 윤핵관인 권성동 의원, 장재현 의원, 현 지도부인 김기현 대표 떠오른다고 묻자 예. 그중에 한두 명만 결단 내리면 따라오게 돼 있다라고 말하면서 연일 친윤계를 겨냥해 희생을 거듭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부와 친윤계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앞선 리포트에서도 김기현 대표는 의원 초용의 직후 기자들이 연락을 받았냐고 묻자 답변을 하지 않고 그냥 웃고만 있었고요. 다른 질문 없어요? 계속 그래요? 네, 이철규 의원도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영남권 중진 의원들 역시 내부적으로 불만은 있지만 아직 공개적 반발은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인 위원장의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매우 반발을 했었는데 다른 분위기인 한 것 같습니다. 자칫 지금 앞장서서 반대 소리를 냈다가는 혁신을 거부하는 기득권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 부분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일각에서는 겉으로는 지금 답변을 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수도권 어느 지역의 여론을 좀 살펴보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친윤 인사들의 거친 논란이라는 게 결국 윤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할 것 같기는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겉으로 내놓고 구체적으로 당무에 이제 개입하지는 않죠, 대통령께서는. 그렇지만 이 현역 의원들에 있어서 이 공천에 관계되는 문제는 가장 예민한 분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았는지 내지는 무슨 대답을 했는지조차도 지금 답을 거부하고 있는 입장인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인유한 위원장이 처음에 됐을 때 대통령에게도 할 말은 하겠다라고 이제 큰 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뭐 통화를 했다거나 면담을 했다거나 구체적 의사소통이 오고 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하.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가장 큰 목표가 뭡니까? 총선에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위해서 혁신위가 띄워진 것이고 그러니까 혁신위 나름대로 또 인유한 위원장이 열심히 혁신을 위해서 뭔가 지금 에드벌룬을 띄우고 있으니까 윤 대통령 본인의 의중은 알 수는 없지만 예측하기로는 묵시적으로 좀 동의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예상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영남 의원권 빠지고 윤핵관을 빠진다고 해도 그 자리에 결국 새로운 인물이라고 간 사람들이 대통령실 출신 아니면 검사 출신 이러면 과연 이게 오히려 더 야권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별의별 예측이 다 있었죠. 사실은 작년 말부터 검사 30명이 TK 지역에 출동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무수히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미 대통령실에서 참모진들도 출마를 위해서 사직서 낸 사람들에게도 예. 윤 대통령 본인이 어떤 특혜가 있을 것을 기대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고 아하. 심지어는 출마를 예정하고 있는 분들조차도 당내에서 경선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는 공감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구체적인 이런 찍어내리기 전략 공천 이런 것은 저는 어림없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게 또 국민들이 지켜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혁신위에 지금 모드로 볼 때도 그런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내년 총선 앞두고 총선 나가면 그 빈자리 있잖아요. 내각도 재정비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눈에 띄는 사람 한동훈 장관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는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자 동아일보입니다. 한동훈 후임 인선 검토, 후임을 검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가 전제가 돼야 됩니까? 한동훈 장관이 사퇴를 한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게다가 대통령실 수석 6명 중 5명은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누굴까요? 자, 일단 총선 출마가 거론되는 박민식 본부 장관 후임으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이 검토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올 사람까지 이렇게 검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지금 후임 법무부 장관을 누구로 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까지 단계가 나온 겁니다. 자, 눈에 띄는 건 한동훈 장관이죠. 한동훈 장관이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에 한 의원이 총선 출마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을 하자 지난번 국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총선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총선이 많은 분들에게 중요하시겠지만 모든 국민에게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할 일을 안 한다? 그럼 총선이 이렇게 남아 있었으면 중요한 법 준비된 건 안 올립니까? 해야죠. 자, 한동훈 출마설 이제 뭐 조만간 공개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공직자 사퇴 시한이 있기 때문에 11월까지는 하마평이 무성할 것 같고요. 12월부터는 본격적인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게 되겠죠. 근데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 수행에 지금 집중하고 있지만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당에서 한 장관의 차출을 강하게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간판급 스타가 총선 판도에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진영에서 한동훈 장관 같은 카드를 안 쓸 이유는 없거든요. 물론 최종 결단은 한 장관의 몫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지역구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비례대표로 출마해서 전국 선거를 다니면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등등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뭐 당 내에서는 거론이 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11월 이제 좀 지나가고 법무부 장관 후임 후보자들에 대한 내부적인 뭐 인선 고려 등등도 있겠지만 12월이 되면 본격적인 어떤 당의 요청, 한동훈 장관의 고민의 시간 이런 것들이 또 정치 기사의 중심부를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월이 되면은 무조건 나올 거다. 결론은 나올 거다. 뭐 어떤 결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한 정치권 화제의 중심이 되어서 한 장관이 나오느냐 마느냐가 또 한동안은 정치 뉴스를 쭉 빨아들일 거라고 봅니다. 자, 지금 뭐 두 사람을 비교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만 한동훈 현 장관이 있다면 조국 전 장관이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국 출마한다고 땡큐.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출마한다고 땡큐. 이렇게 반응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그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그 출마가 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도 그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을 좀 같이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저는 측근 중에 측근,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또 국민의힘 혁신위에서는 측근들은 험지로 나가라 뭐 이렇게 지금 하는 분위기에 속에서 한동훈 장관이 험지를 선택하지 않고 비례대표라든지 뭐 강남이라든지 이런 좀 꽃길을 걷게 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저는 좀 어려운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한동훈 장관의 고민이 좀 깊어질 것 같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실에 있는 참모진들, 뭐 한동훈 장관은 이제 내각에 있지만 용산에서 함께 근무하는 참모진들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요.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전현직 대통령실 참모는 행정관급까지 포함하며 무려 20에서 30명까지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명에서 30명? 네, 근데 우선 수석급에선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출마 채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18대 국회 시절 서울 마포갑에서 의원을 지냈던 강 수석은 이번엔 자신의 고향인 충남 홍성 예산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거기는 홍문표 의원이 있는 데인데.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곳엔 말씀하셨듯이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버티고 있어서 공천 싸움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선의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에요, 지금. 자, 그런가 하면 또 김은혜 홍보수석도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김은혜 홍보수석은 경기 성남 분당을이나 수원 지역 출마가 점쳐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국적 인지도를 지닌 김 수석이 전반적으로 열세인 경기 지역 선거에서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의정부에서 초중고교를 다 나온 전희경 정무 1비서관은 국민의힘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경기의정부갑 출마를 위해 이번 주 용산을 떠날 예정입니다. 대선 때부터 윤 대통령 당선을 도왔던 원조 참모들도 속속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데요. 여권 강세로 분류되는 영남 지역에 도전장을 던진 참모들도 상당수입니다. 대부분 지역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버티고 있어 혈투가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 곳은 김영식 의원이 버티고 있는 경북 구미을입니다. 구미요? 네, 이곳엔 윤 대통령의 복심이죠. 강명구 국정기획비서관이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최근 사직한 김찬영 전 법률비서관실 행정관도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율이 쉽지 않을 경우 당내 경합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저희 출연 자주 하시는 누구는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뭐 한 변호사님도 지금 이쪽에 뭐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아도 여기도 뭐 같은 경북 지역입니다만 관심이 모아질 것 같아요. 자, 용산 참모들의 이 출마 러시 그리고 혁신위에서는 윤핵관도 험지 출마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는 게 과연 국민의힘한테는 유리할까 불리할까? 왜냐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나는 지금 이 동네 우리 동네 내가 태어나고 자란 동네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데 가라고 하는 거나 내가 여기서 정치를 12년이나 했는데 삼선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다른 데 가라면 내가 저기 가서 된다는 보장이 어딨냐고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험지 출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대의는 분명히 이번 총선에서 정부 여당이 승리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띄운 게 있지 않습니까? 주로 뭐 TK라든가 친윤 인사라든가 3선 이상 한 좀 중진 이상급들은 좀 스스로 희생하는 모습, 내려놓는 기득권을 희생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라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상징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세 가지 조건에 다 해당되기도 하고 지금 정부에서 그 개혁 드라이브 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메가시티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수도권에서도 한번 우리가 상징적으로 여기 험지지만 한번 출마해 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기현 대표가 어떤 본인이 이제 출사표를 던지고 수도권에 뛰어든다. 소위 얘기해서 험지에 뛰어들어서 좋은 결과를 내게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당에 좋은 사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자면 당의 쇄신을 이끌어내자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총선에서 승리인데 이것이 무조건 그 지역구 돌려막기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지난 2020년 총선에서도 이미 좀 증명된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험지 출마라기보다는 그 상황에 따라서 지역구를 잘 관리한 분들이라면 3선 이상이라도 그 지역에서 그 의석수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고 상징적으로 어떤 분이 좀 뭔가 출사표를 던진다면 이것이 험지 출마의 대의 명분을 충분히 관철시키는 그런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험지는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어디가 험지일까요? 아니 경상도 그러니까 영남에서 정치하시는 분한테 갑자기 호남 출마하라 이런 데를 가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험지지만 당신이 가면 그 험지가 우리의 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옆에서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딜까요? 일단 대표적인 곳이 수도권입니다. 수도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곳인지 지금의 의석 분포 보시죠. 서울 편입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보면 민주당이 3석인 곳이 있고 2석, 어딥니까? 부천도 4석, 광명 이런데 그리고 저 하남, 거의 다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지난 총선 때. 국민의힘이 차지한 곳은 지금 빨간색 하나밖에 없어요. 그나마 저 일산 쪽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있는 지역이고.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다 지금 도와주지 않느냐. 김포시 서울 이전 이거 이슈 만들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번이 굳이 험지가 아닐 수도 있다. 지금 이런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김포의 서울 편입부터 소위 말하는 메가시티 정책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으니 수도권도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분위기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발맞춰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나 중진급 인사들이 수도권 지역에 출마하게 되면 바람몰이를 할 수 있다는 당내 분위기도 있는데요. 다만 시기적으로 11월 초에 해당하는 지금 중진들이 수도권 출마를 띄우기에는 다소 이른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서 시기를 조율 중으로 고민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저희의 목표가 이제 과반 정당 달성이 되는 것인데 그래야만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19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전신정당이 보수주의 정당이 아슬아슬하게 과반을 했습니다. 그 당시 수도권 120석 중에서 40석 정도를 확보했거든요. 그러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도 수도권에서 40개 정도의 의석은 확보해야만 적어도 3분의 1은 이겨야만 과반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현재 보면은 서울에 한 7자리 있고요. 경기도 전체로 봐도 한 자릿수거든요. 그러니까 총 해봤자 10자리 조금 넘거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30석을 더 가져와야 되는데 그 30석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 수도권의 메가시티 바람이 확 불어서 경기도와 서울 내부에서 좀 승리를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계산인 것이죠. 그런데 전략적으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대진표라는 걸 공개를 해요. 자, 우리 팀에서는 누가
그러면은 왜 보통 이 씨름 단체전이나 이런 단체전 경기할 때 1번 주자 누구 하면 상대팀에서 그걸 보고 아 여기는 일단 포기. 그리고 2번, 3번 여기는 우리가 전략 공천해서 자객 공천해서 이 사람은 우리가 한다. 그러니까 먼저 공천자를 발표를 해버리면 이쪽에서 영남권에 누가 어디 뭐 수도권에 어디로 나간다 하면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여기는 뭐 이렇게 그게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굳이 먼저 해야 되나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를 가지고 조율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깜짝 효과라던가 이게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좀 임박했을 때 발표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아니면 최소한 예비 후보 등록이 12월 중순부터 시작되고 연말부터 본격적인 후보 등록이 있을 텐데 연말 연시에 뭐 이런 기류들이 나타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움직임도 있어서요. 아까 앞선 뉴스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요청이나 이런 흐름에 대해서 당내에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반응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만 물밑에서는 시기와 방향성을 두고 굉장히 바쁘게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극히 예입니다. 예인데 뭐 지금 정 의원님 앞에 나와 계시, 정은혜 의원님 앞에 나와 계십니다. 한동훈이 과천으로 온다. 이러면 과천에서 정치하시던 특히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이거 그래? 그러면 이거 막 판이 막 바뀔 것도 같고 어떻게 보세요? 네, 당연히 전략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뭐 험지냐 아니냐 이렇게 좀 그런 뭐 기준에 있어서는 지난 총선, 4년 전의 총선, 그리고 지난 대선,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이때에 각 당의 각 후보들의 득표율이 어땠는가를 분석해 보면 그 흐름들을 그 추세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과천에 한동훈이 온다라고 뭐 이렇게 예시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민주당에서도 전략적으로 그 여론조사를 다 돌리겠죠. 다 돌려보고 이길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누가 있을까. 그리고 또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임박해서 우리가 좀 흥행이 될 후보라든지 좀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카운터파트를 당연히 이것은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전 지역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천을 줄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준비하셨던 분들도 있고 지역의 특성상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 지금 김포 이런 정책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정책 이슈로 가고 공약 이슈로 총선을 이끌겠다라는 그 시도는 좋은데 이 공약이 얼마나 준비가 되었냐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 공약 때문에 지금 부울경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울경 지역에 계시는 뭐 의원들이나 뭐 시장님 뭐 이런 분들은 또 하소연을 하기도 하시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들이 오히려 더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있습니다. 예.